세상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은 때로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묻혀 잠들어 있다가 단 한 장의 종이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고택에서 78년을 살아온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단 하나의 진실만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녀의 손녀라 믿어온 26살 이서연. 그 아이의 핏줄에 대한 의심은 26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마침내 손녀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다. 하얀 봉투 속 결과지를 펼쳐든 순간 할머니의 무릎이 마루 위로 무너져 내렸다. 검사 결과는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와도 달랐다. 완전히 처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달랐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300년 된 종택의 대청마루에는 이른 아침부터 된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2023년 11월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고 박순덕 할머니는 그 차가운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마당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손녀 이서연이 서 있었다. 서연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이틀째였다.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서연의 옆모습을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응시했다. 서연의 콧날이 유난히 오똑했다. 박씨감은 어디에도 저런 코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며느리 김정희의 납작한 코도, 아들 박재호의 둥근 코도 서연의 얼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의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조여왔다. 26년 전 며느리 정희가 서연을 안고 이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의 기억이 또다시 떠올랐다. 그날 정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아기를 감싸안은 팔은 비정상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일찍 태어난 아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의 체중은 3.5kg이었다. 조사나치고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컸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 하나를 품고 살았다. 아들 재호는 서연이 태어나기 석 달 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2달간의 긴 출장이었다. 시간을 역산하면 뭔가 맞지 않았다. 할머니는 산부인과 기록을 본 적이 없었다. 정희가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의심은 서연이 자라면서 점점 굳어졌다. 가족 누구와도 닮지 않은 이목구비, 유난히 긴 손가락, 그리고 가끔씩 서연이 보이는 이질적인 재능들. 박씨 가문 3대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서연은 5살에 피아노를 처음 만지고 일주일 만에 동요, 3곡을 쳤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삼켰다. 아들 재호가 행복해하는 얼굴 앞에서, 서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 앞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의심을 증오했다. 그러나 의심이란 것은 삼킨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위장 속에서 천천히 발효되어 독이 되었고 그 독은 할머니의 밤마다 스며들어 잠을 빼앗았다. 26년이 흘렀다. 아들 재호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 정희는 재호의 사망 후 1년 만에 재혼하여 부산으로 떠났다. 남은 것은 할머니와 서연둘 뿐이었다. 서연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안동에 내려와 할머니를 찾았다. 효심 깊은 아이였다. 그 효심이 할머니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짜 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라면 이 아이의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할머니는 매번 자문했다. 그리고 지난달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프로그램이 할머니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DNA 검사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할머니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26년간 가슴에 묻어둔 의심을 이제는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문제는 서연의 DNA를 어떻게 채취하느냐였다. 할머니는 인터넷 검색도 할 줄 몰랐고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읍내 약국의 젊은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DNA 검사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약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머리카락이나 칫솔만 있어도 가능한 검사 기관이 있다고 했다. 서연이 안동에 내려온 주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방을 준비했다. 새 칫솔을 욕실에 놓아두었고 베개에는 깨끗한 커버를 씌웠다. 밤이 깊어가고 서연이 잠든 후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두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심장이 가슴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새벽 2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통증을 보냈지만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맨발로 마루를 건너는 동안 발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차가움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서연이 자고 있는 방 앞에서 할머니는 멈춰섰다. 문 너머로 서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숨을 참고 욕실 문을 열었다. 서연이 사용한 칫솔이 컵에 꽂혀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내 칫솔을 넣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 화장실 가세요? 서연의 잠에 취한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반사적으로 비닐봉지를 등 뒤로 숨기며 고개를 돌렸다. 그래. 나이 먹으니까 밤에 자꾸 마려워서. 서연은 더 묻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눕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에 쥔 비닐봉지가 땀에 젖어 미끄러웠다.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봉지를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할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시래기나물을 맛있게 먹었다. 서연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남의 핏줄이라면 26년간 이 아이에게 쏟은 사랑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 남의 핏줄이 맞다면 며느리 정희는 누구의 아이를 박씨 가문에 들인 것인가? 서연이 서울로 돌아간 월요일 오후 할머니는 택시를 불러 대구까지 갔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약국약사가 대신 찾아서 적어준 DNA 검사기관의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주었다. 검사기관은 대구 도심의 한 빌딩 3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하얀 조명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고 접수처의 젊은 여직원이 할머니를 안내했다. 할머니는 칫솔과 함께 자신의 구강세포도 채취하여 제출했다.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다.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직접 오실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우편을 선택했다. 다시 이곳까지 오는 것은 늙은 몸에 무리였다. 접수를 마치고 빌딩을 나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거웠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자각이 뒤통수를 세게 때렸다. 택시 안에서 안동까지 돌아오는 1시간 반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낙동강의 물줄기가 할머니의 흐린 눈에 비쳤다. 사라졌다. 할머니의 뱃속에서는 알 수 없는 메스꺼움이 올라왔고 명치 끝이 쓰리게 아팠다. 2주라는 시간은 26년보다 길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체통을 확인했다. 대문에서 우체통까지 불과 15걸음이었지만 그 15걸음을 걷는 동안 할머니의 심장은 매번 폭풍 속의 작은 배처럼 요동쳤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서 연예계에서 전화가 왔다.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었다.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고 할머니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떨림을 감기 기운으로 오해하고 따뜻하게 쉬라는 당부를 남겼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았다. 만약 서연이 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라면 할머니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했다. 서연에게 말해야 하는가?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 재호 대신 누군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결과가 어떻든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할머니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눈앞이 아른거리는 것을 느꼈다. 열흘째 되던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다. 부산에서 올라온 전 며느리 김정희였다. 5년 전 아들의 장례식 이후 거의 연락이 없던 정희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정희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정희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연의 근황을 물었다. 할머니는 정희의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정희가 말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혹시 정희가 뭔가를 알고 온 것인가? DNA 검사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불가능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침착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정희가 꺼낸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재혼한 남편에게서 이혼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갈 곳이 없으니 당분간 안동에 머물러도 되겠느냐는 부탁이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정희를 가까이 두고 싶었다. DNA 결과가 나오면 물어봐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정희가 종택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정희는 예전과 달리 말수가 적어져 있었고 자주 마당 구석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정희의 그런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렸다. 며느리로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여자였다. 미워해야 할 수도 있는 여자였지만 그 앞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 이 주하고도 사흘이 더 지난 금요일 오후 우체통에 하얀 봉투가 들어있었다. 대구에서 온 등기우편이었다. 할머니는 봉투를 집어든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려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다. 봉투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웠지만 할머니의 손에서는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봉투를 들고 대청마루로 걸어갔다. 마루 위에 정좌하고 앉았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뛰었고 귓속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울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동안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노안이 심해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웠지만 결과란에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만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검사 대상자 간 생물학적 혈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할머니는 한 번 더 읽었다. 혈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역시 그랬던 것이다. 26년간의 의심이 사실이었다. 서연은 박씨 가문의 핏줄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에서 온 것인지 안도에서 온 것인지 분노에서 온 것인지 할머니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세 가지 감정이 동시에 가슴을 핥히며 지나갔다. 종이를 쥔 할머니의 손에 힘이 빠져 종이가 구겨졌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재빨리 종이를 봉투에 밀어넣고 치마 속에 감추었다. 정희가 마루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물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지만 정희는 더 캐묻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정희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이제 물어봐야 했다. 서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물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일 때마다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갔다. 할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첫 걸음마를 뗄 때 할머니의 손가락을 잡던 작은 손. 할머니하고
처음 부르던 옹알이 같은 목소리.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할머니의 한복 자락을 꼭 쥐고 놓지 않던 겁 많은 아이. 그 모든 기억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그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것인가?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다. 사흘 후 할머니는 정희를 불러 앉혔다.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할머니는 봉투를 정희 앞에 내밀었다. 정희는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받아들었고 안의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읽는 동안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종이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연이가 우리 재호 아이가 아니라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26년간 준비해온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정희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정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마루 위에 퍼졌다. 할머니는 기다렸다. 정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할머니의 무릎이 시려왔지만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마침내 정희가 얼굴에서 손을 떼었다. 붉게 부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정희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정희는 26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호와 결혼한 지 3년 차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재호 쪽에 있었다. 희박한 확률이라고 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호는 절망했고 정희도 절망했다. 박시종 택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할머니도, 친척들도, 온 동네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는 고백했다. 자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재호와 상의하여 둘이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정자 기증을 받아 인공수정으로 서연을 가졌다고. 재호가 직접 정자 기증자를 선택했다고. 재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특히 할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했다고. 어머니가 알면 가슴이 무너질 것이라고 재호가 그랬다고. 할머니는 정희의 말을 들으며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부정을 의심했던 26년이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재호가 알고 있었다. 재호가 선택한 것이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비밀을 안고 살다. 갑다. 재호가 알고 있었어? 네 어머니. 재호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이번에는 통곡이었다. 아들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오해한 26년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들이 혼자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쥐어짰다. 재호야 왜 나한테 말 한마디 못했니?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희의 고백 이후 할머니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정희가 죽을 쑤어 가져다 주면 몇 숟갈 뜨는 것이 전부였다. 할머니의 몸은 급격히 약해져 갔다.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어지러움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할머니의 방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그때 제가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돌렸다. 정희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뼈마디가 삐걱거리며 온몸이 신음했지만 할머니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희가 말을 이었다. 정자 기증자를 선택할 때 재호는 자신과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원했다고 했다. 그래서 재호가 선택한 기증자는 재호의 사촌 동생인 박재민이었다고. 재민은 당시 미혼이었고 형의 사정을 듣고 기꺼이 도왔다고. 재민은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서로 연락을 끊기로 약속했다고. 할머니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재민이라면 할머니의 남동생 아들이었다. 할머니의 친정 쪽 조카였다. 그 말은 곧
서연에게는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었다. 직계 혈연은 아니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핏줄이었다. 그런데 잠깐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이 걸렸다. DNA 검사 결과에는 혈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왔다.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검사였다. 재민이 기증자라면 서연은 할머니의 친정 쪽 핏줄이므로 검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완전히 부정으로 나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머니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정의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관자놀이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다. 할머니는 정희에게 물었다. 정희야, 그 말이 정말이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정희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거짓말을 하는 눈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26년간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가 완전히 틀린 전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틀릴 수 있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재민을 찾아야 했다. 미국에 있다는 재민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민의 DNA도 검사해봐야 했다. 정희의 도움으로 재민의 연락처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재민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정희에게 부탁하여 재민에게 화상통화를 걸었다.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재민의 얼굴은 할머니가 기억하는 젊은 청년이 아니라 머리가 반백이 된 중년 남자였다. 재민은 화면 속에서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큰어머니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안부 인사를 건넨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연이에 대해 물었다. 재민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화면 너머로 재민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큰어머니 형수님한테 들으셨나 봐요. 그래, 들었다. 네가 기증한 거 맞나?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재호 형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고. 재민은 형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재민의 다음 말에서 상황이 또다시 뒤집어졌다. 재민은 자신이 기증한 것이 맞지만 병원에서 정자 기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의료진의 실수로 자신의 정자가 아닌 다른 기증자의 정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나중에 받았다고. 그러나 이미 정희가 임신한 후였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재민은 이 사실을 재호에게만 알렸고 재호는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며 더 이상 파헤치지 말자고 했다고. 할머니는 태블릿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말은 서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재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재민도 아니고 재호도 아닌 완전한 타인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DNA 검사에서 혈연이 완전 부정으로 나온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통화를 끝낸 후 할머니는 한동안 빈 화면을 바라보았다. 정희는 옆에서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 있었다. 정희도 이 사실을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머니, 저도 이건 몰랐어요. 재호 씨가 한 번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는 아내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긴 것이었다. 아이가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든 상관없다고, 자신의 딸이라고. 재호는 그렇게 결정하고 비밀을 혼자 품고 간 것이었다. 할머니의 가슴에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동시에 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 그러나 아들 재호가 목숨만큼 사랑한 아이. 이 아이를 할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안동에 내려가겠다는 말이었다. 할머니는 전화를 받으며
서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밝고 맑은 목소리.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르며 웃는 목소리. 그 목소리 속에서 할머니는 아들 재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유전자가 아니라 세월이 만든 닮음이었다. 재호 곁에서 자라며 서연은 재호를 닮아갔던 것이다. 말투도, 웃는 모양도, 국을 먹을 때 후후 부는 습관도. 토요일 아침 서연이 도착했다. 서울에서 4시간을 운전하고 온 서연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다. 서연의 체온이 할머니의 차가운 몸으로 전해졌고 서연의 향수 냄새가 할머니의 코끝을 간지렸다. 정희는 부엌에 있었다. 서연은 엄마가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곧 반가워하며 정희를 안았다. 세 여자가 한 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할머니는 며칠간 그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점심 무렵 할머니는 서연을 대청마루로 불렀다. 정희도 함께 오라고 했다.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았다. 11월의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울었고 마당의 감나무에서 마지막 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할머니의 주름투성이 손과 서연의 매끈한 손이 포개졌다.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26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의심했던 날들, DNA 검사를 의뢰한 것, 결과, 정희의 고백, 재민의 증언,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했다. 말하는 동안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러 번 끊겼고 눈물이 여러 번 흘렀다. 정희도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서연은 처음에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서연의 얼굴에서 색이 변해갔다. 놀람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고통으로, 고통에서 공허로. 서연의 눈이 크게 떨리며 눈물이 차올랐다. 할머니 그러면 저는 아빠의 딸이 아닌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고 잡힌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았다. 서연아. 할머니는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늙고 아픈 무릎을 꿇고 마루 위에 엎드렸다. 78년 된 무릎뼈가 나무마루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이마가 마루에 닿았다. 서연이 기겁하며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루에 엎드린 채 말했다. 목소리가 흙바닥에 묻히는 것처럼 낮고 갈라졌다. 26년간 너를 의심했다고. 네 핏줄을 의심했다고. 네가 이 집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너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그런데 DNA가 뭐가 중요하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네가 첫걸음을 뗄 때 내 손을 잡은 건 DNA가 아니었다고. 네가 열이 40도까지 올라 밤새울 때 안고 뜰을 걸은 건 핏줄이 아니었다고. 네 아비 재호가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 건 유전자 때문이 아니었다고. 할머니는 울었다. 마루 위에 엎드린 채 통곡했다. 그 울음소리가 300년 된 종택의 기둥과 석가래를 타고 울렸다. 서연도 울었다. 정희도 울었다. 세 여자의 울음이 안동의 늦가을 하늘 아래 퍼져나갔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용서해달라고. 너를 의심한 이 늙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핏줄이 아니어도 너는 내 손녀라고. 26년 전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너는 내 손녀였고 오늘도 내 손녀이며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손녀라고. 서연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할머니가 일어나지 않자 서연이 마루 위에 함께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할머니를 안았다. 좁은 어깨 위로 할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의 눈물이 할머니의 목덜미 위로 떨어졌다. 따뜻한 물방울이 할머니의 차가운 피부 위에서 천천히 흘러내렸다.
할머니저도 할머니가 제 할머니예요. 다른 할머니는 필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서연은 할머니의 등을 쓸어내렸다. 서연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할머니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26년간 할머니의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정이가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다. 세 여자는 대청마루 위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다. 바람이 멈추었고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치가 울었고 오후의 햇살이 마루 위를 비추었다. 빛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다. 한참이 지나 곳에 사람은 몸을 풀었다. 할머니가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서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할머니는 웃었다. 주름 사이로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26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의 가슴이 맑았다. 가슴 속 돌덩이가 있던 자리에 따뜻한 공기가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까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직접 저녁상을 차렸다. 서연이 좋아하는 안동찜닭을 만들었다. 닭을 손질하는 동안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있었다. 양념을 버무리는 손가락에 온기가 돌아왔다. 부엌에 닭볶음 냄새가 퍼질 때 할머니는 코끝으로 전해지는 그 냄새가 26년간 만들어온 수천 번의 저녁 냄새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서연이 할머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정이가 국을 떠주었다.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재호의 이야기를 했다. 재호가 서연을 처음 안던 날의 이야기. 재호가 서연의 첫 피아노 발표회에서 울던 이야기. 재호가 서연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던 이야기. 울음과 웃음이 번갈아 왔다. 밥알이 눈물에 젖었다가 웃음에 씻겼다. 그의 겨울할머니는 한 가지 일을 더했다. DNA 검사 결과지를 마당의 화로에서 태운 것이다. 하얀 종이가 불꽃 속에서 검게 타들어가는 것을 할머니는 가만히 바라보았다. 종이의 가장자리부터 불이 먹어들어가며 글씨가 하나씩 사라졌다. 혈연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문장이 마지막으로 불꽃 속에 삼켜졌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것이 답이다. 혈연이라는 것은 피 속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 쌓이는 것이라고 할머니는 깨달았다. 밥 한 끼를 함께 먹고 아픈 밤을 함께 새우고 웃는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것. 수천 번의 그런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DNA는 시작일 뿐이 고사랑이 완성이라고. 이듬해 봄종택의 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서연은 매월 안동을 찾았고 정희는 종택에 눌러 살며 할머니를 돌보았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당을 산책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물었다. 할머니는 아들 재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었다. 재호가 5살 때 이 감나무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던 이야기. 재호가 중학교 때 몰래 연애 편지를 쓰다 할머니에게 들킨 이야기. 서연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만났다. 유전자는 서연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재호는 서연에게 삶을 주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서연에게 뿌리를 주었다. 300년 된 종택의 뿌리, 안동의 바람과 흙의 뿌리, 그리고 26년간 의심 속에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사랑의 뿌리를. 할머니는 올해 79번째 생일에 서연이 보내온 편지를 읽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셨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핏줄이 아니어도 할머니의 사랑은 제 DNA에 새겨져 있어요. 영원히.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대청마루에 앉았다. 봄바람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벚꽃잎 하나가
할머니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그 꽃잎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속에 26년간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 벚꽃보다 가볍고 햇살보다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가족이었다. 서연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안동의 봄을 잊지 못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대청마루의 나무 냄새가 떠올랐고, 수술실의 무영등 아래에서 메스를 잡을 때면 할머니가 무릎을 꿇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기억은 서연의 손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흔들리지 않는 손, 누군가의 생명을 붙잡는 손.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서연은 환자의 심장을 잡았다. 5월이 되자 서연은 다시 안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차 멀미 안 나? 뒷좌석에서 민서가 물었다. 서연의 딸오래 4살. 재호를 닮아 눈이 크고 서연을 닮아 입이 작았다. 아이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판을 보며 연신 손가락질을 했다. 소. 엄마 소. 재호가 운전대를 잡고 웃었다. 민서의 할머니 댁에 가면 소보다 더 재밌는 거 많아. 서연은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 민서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이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은 기분이었다. 핏줄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민서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바닥 위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답은 더욱 선명해졌다. 종택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79세의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리는 민서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다. 우리 민서 왔어? 민서는 처음 보는 큰 한옥과 처음 보는 할머니 앞에서 잠시 주저했다. 서연의 다리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었다. 할머니는 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민서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호두과자 하나.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서연의 다리에서 손을 떼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호두과자를 받아든 민서가 한 입 베어 물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렀는지 웃음이 번졌는지 서연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맛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호두과자를 반으로 쪼개 할머니에게 내밀었다. 할머니는 그 반쪽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턱이 떨렸고 어깨가 떨렸다. 재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와 민서를 바라보았다. 26년 전 서연이 처음 이 종택에 왔을 때도 할머니는 이렇게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을까? 낯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을 내밀며 사랑을 시작했을까?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민서를 안고 대청마루에 앉았다.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서연이 민서를 데려가려 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26년 전 서연을 처음 안았을 때와 같았을 것이다. 서연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품에서 나는 된장과 솔잎과 시간의 냄새.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민서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민서한테. 할머니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달빛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요. 의심하지 않는 거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거요. 할머니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26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동시에 깃털처럼 가벼웠다. 서연아 나도 의심했어. 나도 흔들렸어.
네가 모르는 밤이 얼마나 많은데. 대청마루에 앉아서 네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인가? 이 아이를 정말 내 손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수천 번을 물었어. 서연은 숨을 멈추었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근데 말이야, 그 수천 번의 질문 끝에 매번 같은 답이 나왔어. 이 아이 손 놓을 수 없다. 이 아이 밥 안 먹이면 내가 잠을 못 잔다. 이 아이가 울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핏줄이 뭔데 유전자가 뭔데. 새벽 3시에 이불 걷어차는 아이한테 다시 이불 덮어주는 손이 엄마 손이고 할머니 손이야. 할머니는 민서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너도 이미 하고 있어. 내가 가르쳐 줄 게 없어. 네가 민서 손 잡고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 그 손이 다야. 그 손이 사랑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천천히 대청마루의 나무결을 따라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한쪽 팔에는 민서가, 다른 쪽 팔에는 서연이 안겨 있었다. 300년 된 종택의 기둥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고 안동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종택 뒤편에 산책로를 걸었다. 소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새소리가 골짜기를 채웠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생모 이정은의 목소리였다. 봄바람 사이로 전해지는 그 목소리는 서연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같은 성대 같은 음역 같은 유전자가 만든 진동. 정은 씨 안녕하세요. 서연은 아직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정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강요하지 않았고 기다렸다. 민서는 잘 있어? 할머니가 안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호두과자 또 달라고 난리예요. 이정은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서연이 읽어낼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부러움일까? 그리움일까? 혹은 자신이 주지 못한 26년의 아침에 대한 회한일까? 정은 씨 다음 달에 서울 오시면 같이 밥 먹어요. 민서도 데리고. 소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정은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떨리고 있었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소나무의 등을 기대었다. 나무 껍질의 거친 촉감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두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와 이정은. 한 사람은 서연을 낳지 않았지만 키웠고 한 사람은 서연을 낳았지만 키우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서연을 사랑했다. 그 사랑의 형태가 달랐을 뿐무게는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구의 딸인가를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얻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녀였고 재호의 딸이었고 이정은의 아이였다. 그리고 민서의 엄마였다. 하나의 정체성이 다른 정체성을 지우지 않았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산에서의 기억을 잃지 않는 것처럼 서연의 삶은 모든 원천을 품고 흘러가고 있었다. 종택으로 돌아오자 마당에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민서에게 제기차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민서의 짧은 다리가 허공을 헛차고 제기가 풀밭 위로 굴러갔다. 할머니가 제기를 주어 다시 민서에게 건네며 웃었다. 아이고리, 민서 다리가 짧아서 안 되나 봐. 할머니가 해볼게. 할머니가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제기를 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제기가 지붕 위로 날아갔다. 민서가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다. 서연은 마당 한쪽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300년 된 기와지붕 아래에서 79세의 할머니와 4살의 증손녀가 웃고 있었다. 세대와 세대 사이를, 핏줄과 핏줄 너머를 한 알의 제기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고
마당에 흙먼지가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재호가 서연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팔을 올렸다. 행복해 보인다. 둘 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셋다. 재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슬프지 않은 눈물, 무겁지 않은 눈물. 26년의 질문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자리에서 피어난 안도의 눈물이었다.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민서의 다른 손에는 풀밭에서 주운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민서가 꽃을 서연에게 내밀었다. 엄마 꽃. 서연은 무릎을 꿇고 민서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할머니가 26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12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고마워 민서야. 서연은 들꽃을 받아들고 민서를 안았다. 할머니가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안동의 봄바람을 타고 종택의 처마 끝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다. 300년 된 기와가 그 웃음을 받아 올렸고 마당의 감나무가 새잎을 흔들어 화답했다. 가족은 혈액형 검사지 위에 알파벳이 아니었다. 가족은 유전자 염기서열의 일치가 아니었다. 가족은 새벽 3시에 걷어찬 이불을 다시 덮어주는 손이었고 반으로 쪼갠 호두과자를 내미는 작은 손이었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자세였다. 서연은 그것을 이제 알았다. 머리가 아니라 무릎으로, 논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마침내 알았다.